안녕하세요.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가심남입니다. 오늘은 공정 엔지니어나 설비 엔지니어 직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파입니다. 캐파시티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이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역량이죠. 그래서 이 캐파라는 단어는 공장의 역량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도 생산 역량을 의미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역량인데요. 실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한 달에 디스플레이 패널 A 공장이 글라스 10만 장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면 A 공장의 한 달 캐파는 100K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K는 킬로의 약자로 1000장을 의미합니다. 100 곱하기 1000 하면 10만 장이죠. 두 번째로 유틸리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인프라 기술 직무 좋아하시고 유틸리티 관련된 업무라는 걸 아는데 정작 그 유틸리티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물쭈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 내에 공정을 진행하는 생산 장비들이 있죠. 이 장비들을 반입해온 후에 가동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도 공급해 주어야 하고 장비의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가스도 공급해 주어야 하고 클린 에어를 공급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열이 발생하는 장비라면 냉각수 배관도 연결해 줘야겠죠. 냉각수의 경우는 순환해야 하기에 인, 아웃 두 개의 배관을 쌍으로 연결해 줘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장비의 유틸리티를 공급해 주는 작업들인데요. 그래서 유틸리티를 한마디로 정의 내려보자면 생산 장비들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이나 자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유틸리티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타임과 스루풋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면에 써 있는 것처럼 택타임은 하나의 장비에서 기판 한 장의 프로세스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고 스루풋은 하나의 장비에서 단위 시간당 프로세스를 완료해낼 수 있는 기판의 개수, 처리량인데요. 실질적으로 택타임과 스루풋 모두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둘 다 생산성을 나타내는데요. 다만 택타임은 소요되는 시간의 관점으로 분석하기에 시간이 짧을수록 생산성이 좋은 것이고 스루풋의 경우는 처리량의 관점으로 분석하기에 같은 시간에 처리량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좋은 것이겠죠. 두 단어는 같은 내용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내용이고 보통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회사는 택타임의 개념을 더 자주 사용하고 개별 장비 회사, 즉 장비 메이커에서는 스루풋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TAT, 턴어라운드 타임인데요. 방금 전에 살펴본 택타임과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택타임의 경우는 하나의 장비에서 공정 프로세스를 끝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었다면 TAT의 경우는 단위 공정이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판이 공장에 투입된 순간부터 완제품으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화면과 같은데요. 물론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세정, 증착, 포토, etch, 스트립 등을 거쳐 하나의 레이어를 형성하고 중간중간 검사도 진행하고 다음 레이어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층하면서 수백, 수천 번의 공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각 공정별로 택타임이 있겠죠? 이 수백, 수천 번의 공정들의 택타임을 모두 합치면 TAT와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왜 TAT가 아니고 TAT와 비슷한 값이라고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기판이 공장에 투입되어 완제품으로 나오기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공정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공정이 끝나고 다른 공정이 진행되기 위해
다른 장비로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공장의 밸런스가 잘 안 맞아 특정 공정에서 정체되어 대기하고 있는 시간들도 있겠죠. 이런 시간들도 총 포함해야 TAT가 나오기 때문에 각 단위 공정의 택타임의 총합보다 TAT는 더 큽니다. 이 부분은 자동화 부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다루었던 내용이기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만 쓰이는 단어일 텐데요. 세대수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웨이퍼의 크기가 두세 가지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업계는 공장마다 사용하는 기판, 즉 글라스 원장의 크기가 천차만별인데요. 이 글라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세대수입니다. 1세대, 2세대부터 10.5세대까지 나와 있는데요. 각 세대별 글라스의 치수는 화면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셋업하는 공장은 글라스 세대수를 크게 세팅하고 셋업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세대수가 증가하여 글라스가 커진다는 것은 글라스 한 장을 공정 진행할 때 한 번에 더 많은 패널을 찍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생산 효율이 증가하는 것이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세대수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세대수를 늘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도 생기는데요. 글라스가 커진다는 것은 글라스를 수용할 장비 또한 더 거대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정된 공장의 공간 안에 여러 대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글라스는 굉장히 얇은데요. 이 얇은 글라스의 면적이 커질수록 글라스 자신의 무게, 자중 때문에 글라스가 운송되면서 깨지고 파손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여담으로 디스플레이 업계 엔지니어들이 반도체 업계 엔지니어들을 많이 부러워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기판으로 쓰이는 웨이퍼가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작고 팔랑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웨이퍼의 경우 나이가 지긋하신 바이든 큰형님도 한 손으로 가뿐하게 들고 있는 것이 보이죠. 공장 로봇 등의 셋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종 기판을 수작업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반도체 업계는 귀여운 웨이퍼를 한 손으로 들어 옮기기 쉬울 겁니다. 반면 디스플레이용 기판인 글라스는 세대수에 따라 한 사람이 들기 벅찬 경우도 많고 팔랑거려서 파손 우려도 훨씬 큽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능력과 관련된 개념을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개념으로 CPK와 PPK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통계를 활용하여 공정 능력을 수치화하여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능력을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측정 데이터 값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증착막의 두께, 포토 공정에서 PR의 두께나 CD와 같은 선폭이 될 수 있겠죠. 다음 그림은 글라스 위의 데이터를 측정한 포인트를 임의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패턴의 선폭인 CD를 측정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24개의 포인트에 CD를 측정했다면 24개의 측정값이 나오겠죠. 우리가 엔지니어링에서 오차를 완전히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0.001%의 오차라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24개의 측정값이 각각 다를 텐데, 이들의 산포를 나타내는 시그마 값이나 평균 등의 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 공정 진행 후에 결과값이 얼마나 균일하고 뛰어난지를 수치화한 CPK와 PPK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CPK와 PPK는 계산식이 같습니다. 3시그마 분의 USL 마이너스 평균값과 3시그마 분의 평균 마이너스 LSL 값 중에 작은 값이 CPK와 PPK가 되는데요. 여기서 USL은 어퍼 스펙 레벨의 약자로 측정값의 스펙 상한 허용치를 뜻하고, LSL은 로어 스펙 레벨의 약자로 측정값의 스펙 하한 허용치를 뜻합니다. 통계적인 지식에 대해 깊게 들어가기엔 본 영상에서 설명하기 한계가 있어 넘어가고요.
우선 계산식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계산식이 똑같은데 CPK와 PPK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차이는 모수가 되는 측정값, 즉 데이터를 어떤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있습니다. CPK의 경우는 글라스 한 개에 대한 측정값을 대상으로 구한 평균값과 시그마 값을 사용해 계산합니다. 반면에 PPK의 경우는 여러 개의 글라스에 대한 측정값을 총 망라한 평균값과 시그마 값을 사용해 계산합니다. CPK는 제품 하나에 집중한 수치이고 PPK는 동일 장비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공정 능력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보다 간단하게 CPK와 PPK에 대해 요약해보자면 측정값들에 대해 산포도가 어떤지, 타겟값에 가깝게 공정이 잘 진행되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수치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두 개의 관역이 보이는데요. 왼쪽 관역에는 관역 중앙에 화살이 밀집되어 명중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오른쪽 관역에는 화살이 맞은 부위가 상대적으로 산괴되어 왼쪽 그림보다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으로 치면 왼쪽 그림이 더 공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CPK와 PPK가 높을수록 측정값이 왼쪽 그림과 같다고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내에 게시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댓글로 취준생분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려 합니다. 이 소통 창구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